입자물리학은 이 만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 알맹이는 뭔지,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우리 만물을 다 만들게 됐는지, 어떤 물체도 제가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주 초기를 재현시킬 수 있는 게 이 충돌기예요. 가속기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가속기는 타임머신이다. 세상을 꿰뚫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 프로페서. 오늘은 미국 물리학회 회장을 지내시고 그야말로 천재들만 모여있을 것 같은 물리학계를 이끌고 계신 리더 중에 리더를 모셨습니다. 시카고대 물리학과에서 석좌 교수로 계신 김영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교수님께서 오래 연구해 오신 입자물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궁금합니다. 짧게 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입자물리학은 우리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 만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 알맹이는 뭔지 그거를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탁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물체지만 과연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몇몇의 그런 알맹이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 작은 알맹이들이 우리는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이 소립자들이 어떤 상호작용,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우리 만물을 다 만들게 됐는지, 그런 이제 그 자연 법칙을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이 입자물리학이 그 핵물리학에서 파생돼서 더 발전해온 학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네. 처음에는 원자가 모든 만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 알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더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그 원자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원자는 핵이랑 전자와 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핵이 또 가장 작은 그런 알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핵 물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핵 안을 또 들여다보니까 핵은 또 뭐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었고, 양성자, 중성자 또 안을 보니까 뭐 업콕, 다운콕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나서 그 핵안이 가장 작은 알맹이를 다루는 우리 이제 학문이 이제 입자물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핵물리에서 파생됐다기보다는 이제 아직 핵물리는 있고 핵보다 훨씬 작은 그 안에 있는 가장 기본 입자들이 이제 입자물리가 하는 그런 네. 연구인데, 거기 이제 입자물리가 새로운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 가지 레고 블록이 있잖아요. 이걸로 제가 그 레고 만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먼저 보이는 거는 요즘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 숫자는 뭐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레고 남편을 만들어서 여기 얼굴, 팔, 몸, 다리, 그리고 똑같이 요 세 가지 종류의 그 레고 블록으로 이번에는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가지 종류. 그래, 이런 것처럼 레고 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도 제가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런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우리 팀장님도 저도 이렇게 달라 보이고 네. 이런 거라도 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그 소립자들을 다 만들어낸 게 참 신기하고 재밌죠. 세 종류 입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는 전자, 전자, 그다음에 업쿼크, 어퍼크. 다운쿼크. 그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 모든 지금 존재하는 그것의 구성 성분이요. 예. 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신기하죠. 재밌죠. 근원이 똑같다는 것이 예, 이렇게 다른 예. 만물. 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입자물리학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사실 약간 멀게 느껴지는데 예. 우리 생활 속에서 입자물리학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암 치료하는 가속기도 많고 요즘엔 네. 거의 한 30개의 가속기가 암 치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출기 기술들이 지금 사회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도 월드와이드 웹도 우리 서로 이제 국제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교환해야 되고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월드와이드 웹이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그래서 사회에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자물을 위한 그런 기기들은 사회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우주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회에 다른 쪽으로 쓰여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과 비슷한 예, 이해를 하는 똑같습니다. 거예요. 예. 입자 가속기라는 게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 예. 알맹이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나요? 예. 사실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근데 특히 입자 물리에서 사용하는 가속기가 가장 크기도 크고 많은 그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근데 가속기가 역할이 네.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알맹이 소립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법칙을 연구하기 때문에 일단 현미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아주 작은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속기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지 알고 또 하나 역할은 입자 빔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가진 빔을 만들고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계속 가속되고 많은 입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서로 충돌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콜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충돌기 이제 풀이하자면은 그런 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입자 빔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걸로 해서 충돌됐을 때 가장 최대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는 우리 우주 역사를 보면 우주 초기에는 아주 고온, 온도가 높다는 것도 고에너지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거든요. 우주 초기를 재현시킬 수 있는 게 이런 또 이 충돌기예요. 가속기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속기는 뭐 타임머신이다. 그래서 제가 또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구 나이가 140억 년쯤 되는데 이제 초기에 아주 우주가 태어나고 뭐 1초도 안 됐을 그런 상황을 이제 충돌기로 재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은 그 에너지로서 그 당시에 우주 초기에만 있었던 그런 소립자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주는 되게 차가운 우주고 우주 초기는 아주 고온이었는데 그러니까 재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소립자를 만들어내서 연구를 해요. 근데 결국은 자연 법칙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때 있었던 입자들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를 만들고 있는 소립자도 필요하고 이런 다 합해야지만 좋은 그런 자연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그 태초의 상황을 재현하는 기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뭔가 철학적인 느낌도 드는 그렇죠. 그런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는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힉스는 이 모든 소립자들의 질량을 주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나 뭐 업콕, 다운콕 이게 우리 현재 만물을 다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량은 작지만 이놈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질량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전자가 질량이 없다면은 전자가 그 원자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다 달아나야 돼. 그러면 원자도 없고 분자도 없고 그러면 우리도 없죠. 그래서 힉스가 같은 존재가 없다면은 전자 같은 소립자 질량이 없어지고 그럼 우리도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없어지는 세상. 그만큼 중요합니다. 입자 물리학은 몰라도 힉스 입자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언론에서 또 10여 년 전에 힉스 입자가 발견돼서 막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 페르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부서장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속기는 선에 있는 가속기를 써서 된 거고, 근데 이제 실험은 그 아틀라스 실험이 있고, 그다음에 CMS라는 실험이 있는데 둘 다 아주 큰 실험 단체예요. 인원들을 보면 그 많은 한 40국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아틀라스 실험, CMS 실험을 같이 합해서 이제 힉스가 발견됐고
각각 이 실험만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가장 많은가 보면 미국 사람이 가장 많아요. 아, 미국에 있는 뭐 학교나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국제 협력으로 그런 아틀라스 팀에 들어가고 CMS 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해요, 그 실험 단체에. 그래서 그 힉스라는 입자가 발견된 거는 모든 나라, 그 소속된 나라들의 그 기쁨인 거죠.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날은 2012년은 멜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에서인데 제가 이제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학술대에 온 사람들 전부 같이 모여서 하고 여러 학교 여러 기관에서 다 같이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사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이름이 썼네 예. 유럽이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데 약간 예. 속상해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 했는데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전혀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 이제 그 바로 선에 있는 지금 Large Hadron Collider (LHC라는) 그 가속기를 써서 이제 힉스가 발견됐는데 그 바로 전에 가속기는 이제 페르미랩에 있었어요. 그때는 테바트론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고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충돌기였고 거기에서는 이제 톨입자 중에서도 가장 질량이 큰 입자가 탑쿼크이라고 있어요. 탑쿼크는 힉스보다 질량이 더 커요. 솔입자인데 그거를 이제 페르미랩 그 테바트론 실험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저도 그때 멤버였었고 거기도 이게 페르미랩에서 뭐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실험 단체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다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입자 특히 이제 입자 실험은 국제 협력이 잘 되고 그래서 뭐 페르미랩에 가속기는 있어도 실험 단체는 좀 많은 나라에서 오고 뭐 이렇게 선에도 그 가속기는 거기 있지만 실험 단체는 서로 그러니까 검출기 만들거는 다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동을 시키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 발견으로 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입자물리학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 모델 힉스 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아직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주 초기에는 제가 우주 아주 작을 때 고에너지일 때는 보면은 물질하고 반물질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우주에는 반물질이 없어. 그러면 과연 그 반물질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게 큰 문제고 그거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 이 표준 모델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우주를 보면은 암흑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암흑물질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뭐 이 은하가 이렇게 도는 은하의 속도 이런 게 암흑물질 안 넣고 계산하는 거하고 넣고 계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넣어야지만 우리 이 관측하는 거로 맞아들여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또 표준 모델이 설명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아직 표준 모델보다 더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많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입자물리학자들께 화이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자 가속기가 상당히 크기가 큰 시설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아까 작은 것을 보는 현미경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해상도를 높이려면 사이즈가 계속 커질수록 좋은 건가요, 성능이? 커지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건가요? 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더 커지면 에너지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빔에 그래서 더 좋은 건데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가속기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 작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기 물리 쪽에는 그런 연구가 많이 돼요. 무조건 뭐 크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잖아요. 가속기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조그맣지만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입자가속기를 써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몇 명 정도 인원이 투입되나요? 현재는 뭐 수백 명에서 크기는 뭐 수천 명까지 갑니다. 정말 예. 집단 지성의 힘이 예, 들어가는 맞습니다. 분야이군요. 예.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누가 먼저 쓸 것인가에 예. 대한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예. 모두가 하고 싶은 실험이 각자 있을 테고 그러면 그 한정된 시설로 어떤 실험을 먼저 하고 어떤 실험을 나중에 해야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그 수십 년 전에는 네. 가속기가 만들면 이제 실험 자체가 좀 작고 네. 그리고 또 빨리 할 수가 있어서 끝나고 다음 네.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프라이어티도 많이 정해지고 뭐 프로포즈를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했어요. 근데 네. 현재는 이런 가속기를 만들 때 그냥 가속기만 만들어 놓고 누가 실험할 거냐 이게 아니고 네. 일단은 가속기만 뿐만 아니라 실험이 어떤 실험이 들어올 것인지 그거 같이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인력 뭐 이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전체 그림을 다 보고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바트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CDF라는 실험 하나를 생각하고 했고 그 나중에 이제 다른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근데 네. CDF라는 거는 계속 돌고 다른 데 이제 콜리전 포인트를 하나 더 해서 그 실험 하나를 더 만들게 된 거고 그 라지 헤드론 콜라이드 선 같은 경우는 뭐 CMS나 아틀라스는 또 초창기부터 이런 실험이 들어간다. 그래서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험 하나는 주로 가속기 그 라이프타임하고 실험 라이프타임하고 비슷해요. 그럼 먼저 실험을 이런 실험이 필요해서 그렇죠. 여기에 맞는 가속기 시설을 짓는 순서로 이해하는 게 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가속기 이제 그 이 기술이 안 따라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옵티미제이션을 같이 해요. 네. 되게 일단은 이제 그 사이언스가 가장 과학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합을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걸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개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커리어를 보니까 시카고대와 페르미 연구소 두 군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페르미 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페르미 연구소는 시카고 대학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초원에 세워진 그런 국립연구소인데 페르미 연구소 크기는 가로 6, 7km, 세로 한 4, 5km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초원 위에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들소를 또 입양을 했어요. 들소를요? 실험하는 공간이에요? 들소가 그 저한테 의미는 왜 그 광야를 막 비바람 치는데도 막 이 거침없이 가는 앞장서서 가는 들소 그런 느낌이 저는 페르미랩이 그 입자물리학 연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 들소랑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소는 또 이렇게 평원에서 초원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페르미랩 자체에 우리가 그 일리노이만의 그 독특한 그런 초원들이 아름다운 초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심장하지만 아주 또 들쏘고 막 초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러 그 주민들이 많이 와요. 멀리서도 그거 보러 오고 그리고 또 그 건축물이 되게 아름다워요. 중간에 있는 건축물은 16층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성당 같은 느낌? 어떤 분들은 오면은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경허한 느낌? 우리 한 2,000명의 직원이 있고 한 1년에 뭐 한 4,000명의 사용자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면 그냥 그런 느낌이 좋대요.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런 조금 더 하늘, 네. 자연과 가까워지는 느낌, 그리고 경허한 마음이 든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건축물로도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워요. 언제 꼭 관광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은 네, 마음이 네. 듭니다. 네. 4월 정도 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새끼들이 아, 태어나요. 들소 새끼들이 너무 태어나요. 귀여워요. 그래, 한 1년에 한 20마리 정도? 네. 이렇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여기 바위로 오기 전에 그 페어밀에서 아셨어요? 올해 첫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났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 예. 네. 뭔가 실험하는 그 연구소에 들소가 야생에서 떠돌아다닐 것 같은 네. 들소가 있다는 게 언뜻 매칭은 안 되는데 들소를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예, 들소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스태프로. 그리고 우리가 왜 아름다운 뭐 산맥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네. 조금 더 이 생각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잖아요. 예.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그런 야생, 그런 초원, 들소,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게 우리한테 많이 작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는 재미있는 말로 들소 똥을 연구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입자 물리는 아니고 예. 그런 거가 또 궁금해서 근데 막 이 멀리까지 안 가고 이 가까운 장소에 있으니까 이제 들소 똥을 연구하시는 분도 네. 있습니다. 뭔가 정말 연구 생태계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예. 마을 같기도 예. 하고.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서방서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뭐 네. 물론 이 애기들 그 어린이집도 네. 있고 하지만 일단 서방서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소장이다 부소장 이러면은 네. 마을 시장 부시장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입니다. 연구하는 뭔가 마을 네. 이런 느낌이군요. 예. 생태계가 잘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페르미 연구소가 국립 가속기 연구소인데 예. 앞에 페르미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예. 페르미라는 게 사람 이름인가요? 예, 좀 페르미. 유명하길래 예.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인가요? 예. 페르미, 엔리코 페르미인데 이름은 그분이 이제 노벨상 물리학상도 받으셨고 사실 시카고 대학 교수님일 때 미국 물리학교 회장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또 이제 저랑 또 네. 그런 관계가 있고 미국 이 페르미 연구소가 입자 물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고 이제 페르미 교수님이 또 사실 뭐 그 과학에 대한 업적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입자 물리한테 하게 그 공헌이 많이 크신 분이고 엔리코 페르미 교수님의 그 업적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페르미 연구소 그 페르미가 붙어진 겁니다. 네. 이런. 그렇군요. 흔히 물리학하면 자연과학 중에서도 천재들의 학문이라고 알려 있잖아요. 지속적인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 이 호기심 이런 거가 같이 겹친 사람은 누구나 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저도 한번 따라가 봤더니 점점 더 재밌었습니다. 충돌의 여왕이라는 예.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물으면 안 넣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한번 물리면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미국엔 예. 한국에 비해서 그래도 여성 과학자 비율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높은 20% 정도 돼요. 왜 과학이 중요한지를 많이 이제 대중들과 그 정치인들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